뭐, 시간이 짧으니까, 뭐, 이걸 왜 얘기하게 되겠나, 왜 이야기하게 됐나 하는 그런, 뭐, 서론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요 책이에요. 요 책. 재밌게 읽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7월에 샀어요. 바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그냥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는 A Guide for Occupants. 하여튼 우리 몸 안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가 23항목으로 나옵니다. 결론을 빼고 하면 22개 항목이에요. 뭐 사람을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뭐 액이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피부와 털, 세 번째가 우리 몸의 미생물이고요. 네 번째가 뭐 뇌, 머리, 입과 목, 심장과 피, 뭐 그래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번째가 면역계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에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면역계 요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7번째는 제목이 좀 이상해요. 거시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시기 하면 생식기를 얘기하는가 보지? 하여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8번째는 잉태와 출생, 뭐 쭉 나갑니다. 이 책이 23,000원 돼 있는데, 이거 읽고서 뭐 23만원이 아니라 뭐 230만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이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리학, 생물학, 뭐 고고학, 지질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여기에 과학에 대해서 잘못 대응해서 이 사회가 기독교를 좀 무시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19세기, 20세기까지도 있었고요. 한국교회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유치한 건데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매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이거는 상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창조론에 해당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뭐 우주 물리학, 또 미시 물리학인 양자에 대한 것, 뭐 그쪽으로는 제가 책을 좀 봤어요. 근데 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못 봤는데, 하여튼 요걸 계기로 해서 읽기 시작했고 재미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미생물이에요. 우리 몸에 미생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거 내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배운다는 뜻으로 그냥 읽은 걸 말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뻔한 이야기다 생각되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도 비슷하게 많습니다. 한 40조? 조요, 조. 세포가 40조 정도 돼요, 숫자가. 미생물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세포는 이렇게 돼서 우리 몸이 있으니까 40조 개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미생물은 있어봐야 뭐 조금 약간 있는데 어떻게 40조가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생물은 크기가 작아요. 세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주 작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거를 무게로 다루면, 무게로 재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에게는 우리 몸이 우주예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이걸 우리 몸을 우주로 생각하면서 미생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게로 잡으면 뭐 이거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퀴즈를 낼 텐데 몇 킬로 정도 될까 하는 거죠.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40%인 예? 뭐라고요? 40g은 1이죠, 뭐. 40g 1. 하기 내 몸무게 70kg 하면 되죠. 그럼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 예.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합계 무게가 1.5kg. 그래서 우리 뇌 무게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 인간의 또 하나의 장기, 눈이면 눈, 뭐 위면 위, 뇌면 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미생물이 없게 되면 우리가 죽는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숨 쉴 때 그 들이쉬는 그 공기의 70%인가 80%가 질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생물이 그거를 질소마저도 우리 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우리 몸에 없으면 숨 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독을 마시는 거니까. 그리고 뭐 우리 몸 그 소화기관에는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다 뽑아내면 우리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네, 코로나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에도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가 이제 바이러스니까. 아이고, 저쪽에 우리 인간 몸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 앉아 계시네요. 간호사 한 분. 여기에 계시네. 그래, 그 미생물도 크게 차이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제일 작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종류를 좀 나누면 세균 있고 균류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원생 생물이 있고 고세균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 자세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바이러스는 좀 특이한 미생물입니다. 근데 바깥에 있을 때는 죽어 있어요. 활동을 안 해. 근데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이기도 하고 생물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가 그 무생물로 원래 이제 미생물은 금방 태어났다가 금방 죽거든요. 몇 시간 만에. 근데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4만 년, 5만 년, 또 시베리아인가 이런 데 있다가 그걸 아메바라고 하는 데다가 주입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류 전체가 난리법석인데 그런 것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숨어 있다기보다 어디에 동토, 차가운 땅에 묻혀 있거나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박쥐에게 가거나 어디에 가서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오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미생물이 뭐 다 그렇게
우리 몸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몇 가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종류가 4만 종이라고 하네요. 숫자는 아까 40조라고 그랬죠. 개수로 따지면. 근데 그 미생물의 종류 요걸 따지면 4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연구를 못하고 있어요.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몸에는 지금 4만 종이 있는데 숫자가 아니라 종으로만 따져서 콧구멍에 900종, 900개가 아니라 900가지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뺨 안에, 입 안인가? 뺨 안에 800종. 그리고 잇몸에 1300종. 개수가 아니라 종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관, 여기에 3만 6천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기 힘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래서 의학이 여전히 감기를 그를 근절하지 못하는 거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뭐 허파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마당에서 장미 손질하다가 루르 살로메가 그랬나? 아니 릴케가 그랬을 겁니다. 장미 가시에 찔려갖고 그 염증이 생겨서 그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뭐 지금도 뭐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이제 염증 때문에 그 미생물이 들어와서 작은 그런 구멍을 통해서도 들어와서 우리 몸을 그렇게 염증으로 뒤덮이게 하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폐혈증 이런 것도 뭐 다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막아내는 기술을 한 100년쯤 전인가 아니면 7, 80년쯤 전인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 약이 그 유명한 페니실린인 거죠. 이 페니실린이 하는 일은 이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미생물의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 미생물 중에서 나쁜 우리를 이제 몸을 해치는 미생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몸이 공격받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일정한 크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게 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사람 몸이.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페니실린인 거죠.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 학자인가 그 사람이 근데 연구실에서 뭐 접시에다 올려놓고 균 이렇게 실험하고 하지 않습니까? 접시 배양 접시 이런데 그걸 그냥 둬두고 처리하지 않고 휴가를 갔대요. 갔다 와서 보니까 여러 배양 접시가 있는데 어느 한 접시에만 그 박테리아인가 뭔가 균이 증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거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박테리아 균 홀씨가 날라와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개발해 갖고 뭐 그 전에도 비슷한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그 페니실린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핵약도 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미생물이 우리 몸을 이제 지배하려고 할 때 이 페니실린을 접종하면 이거를 먹거나 페니실린을 주사하나요? 먹나요? 페니실린 주사하나? 페니실린 먹나요? 항생제인가?
하여튼, 그런 거, 조사합니다. 예? 예. 조사하지 않나요? 주사. 예.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온 아주 치사율이 높은 그 미생물들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쭉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이것도 백신을 맞긴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치료제라고 그러잖아요. 치료제가 이제 페니실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에 맞는 어떤 걸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코로나도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치료제를 계속 지금 항생제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연구하는 단체에서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했답니다, 여태까지. 이거저거 뭐 여러 가지 국제의학이랑 관계된 복잡한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문제는 미생물의 문제가 뭘까요? 극복하기 힘든 거. 다 아는 대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성. 그러니까 어떤 항생제가 요 코로나에게 이제 들었었는데 치료제가 나온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내성이 생겨갖고 그건 해도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을 쓴 사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년이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15번인가 20번인가 그렇게 그 항생제 치료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내성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10개의 약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점점 줄어서 맞지 않아서 2개만 되구나. 뭐 그렇게 된다. 그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어떤 이 사람이 찾은 어떤 대담한 어떤 교수의 경우에 따르면 의대 교수인데 자기 아들이 어디 뭐 수련회인가 갔다가 갑자기 발작돼갖고 막 야단 법석이었나 봐요. 근데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뭐 한 2개인가 요게 맞아갖고 위기를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어떤 치료할 때 의사들이 그 항생제가 그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항생제의 남용이죠. 아마 그게 우리나라는 더 심할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그게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또 안 듣게 될 수도 있죠. 뭐 이게 뭐 일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성에서 문제는 그 항생제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더 할 텐데요. 눈치채셨겠죠? 이 닭이나 어떤 가축을 키울 때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사료에. 그럼 그런 것들이 남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성이 미생물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미생물이 완전히 모든 것들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된다면 사람도 멸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못 견디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내성이 미생물에게 다 생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뭐 그거는 이 책에 나오진 않아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미생물이 더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사람은 미생물이 없으면 죽지만 미생물은 인간이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어디 읽었던 책에 기억이 나네요. 결국은 이 지구 안에서 인간과 미생물의 싸움인데
결국은 미생물에 승리할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 과장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미생물에게 도움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화도 그렇고, 뭐 질소를 좀 몸에 해롭지 않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거. 그게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썩지 않는다면, 시체나 나무나 이런 게 썩지 않는다면, 지구는 완전히 죽음의 행성이 되어버리죠. 근데 어쨌든, 내성이 다 생기는 그러한 때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 책 저자한테 내 생각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런 거 빠졌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균실에서 사는 겁니다. 미생물이 없는 데를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제가 그냥 억지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무균실 가보셨어요? 제가 서울 샘통교회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집사의 아이가 백혈병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받고 하는데 그 몇 번 갔거든요. 근데 무균실에서 좀 지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균이 없다고 하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닐 거고 아주 대폭 줄었겠죠? 그런 데서 살아야 됩니다. 내성이 다 생기면.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건데 우리 몸의 면역 능력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 미생물하고 우리 세포하고 싸움이잖아요. 이게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면역 능력이 월등하면 어떤 균이 들어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아닌 것 제가 이야기하느라고 뭐 미천도 별로 없는데 억지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생제 사용을 좀 억제하는 것. 너무 우리는 많이 하니까. 달걀 같은데 항생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항생제를 또 개발하는 것. 더 이런 그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렇다고 해요. 이 책이 얘기하는데 미생물이 어느 정도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의식을 갖고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신앙 안에서 잘 다듬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도 생명입니까? 미생물? 뭐요? 예. 생명. 미생물도 생명이라고? 예. 당연하지. 그거는 왜 물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은 만약에 미생물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해서 인간이나 모든 그 동물들이 그 미생물에 의해서 다 멸종이 되어진다면은 예.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 과정이 아닐까요? 그런 건 그 미생물이 우리 그 인간 뭐 단순하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단세포가 진화돼서 지금의 어떤 인간과 같은 동물들이 존재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왔다면은 미생물로 인해서 인간이란 종이 또는 다른 종이 없어지면 또 미생물이 또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생명체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부정할 수는 예, 없죠. 그거는 열려 있는 거지. 예, 예. 음. 조금 무섭네요. 사실 생각하면, 그래,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야. 그럼. 자, 여러분 집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